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안에 대해서 정보불은, 자료구조론, 그리고 정보보안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준 선생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5일날 시행된 지방지교육청 정보보안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손풀이와 그 다음에 일반 기출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해설 자료를 두 가지를 올려놨는데 그 위치를 말씀드리고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안애들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게 되면 지금 전산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소개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이제 조현준 선생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학습 안내로 와 보시면 현재 101번째 2021년 지방지 교육청 정보보는 손풀이와 그다음 기출 해설 강의를 두 가지 자료를 같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 문제씩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총평은, 나중에 이제 20문제 다 정리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평이라는 것은 올해 국가직 시험과, 그 다음에 전년도 지방직 시험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이전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한번 총평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보안의 3대 요소. 이 3대 요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CIA를 얘기하는 거죠. CIA입니다. 자, 기밀성, 무기성, 가용성 우리가 CIA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인가한 방법으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핵심 교도는 이 변경은 무결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무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무결성과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인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밀성은 내용을 일단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걸 우리가 기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용성은 권한이 있는 자가 적절한 시기에, 즉 적절하게 자기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에 반해서 변경, 위조, 변조는 무결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1번이라고 다 볼 수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이 스트림 아머에 대해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트림 아머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우리가 이 블럭 아머가 있죠. 이 블럭 아머가 이제 스트림 아머인데 이 두 가지는 어디에 포함되게 되냐면 이거는 대칭기 아머에 들어가는 거죠. 즉 대칭기 아머에는 이 블럭 아머하고 스트림 아머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 특징이 있는데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스트림 아머는 데이터 흐름은 순차적으로 처리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보통 블럭 아머는 스크램블 에그라고 할 때 비교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계란 프라이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게 되면 스트림 아머는 우리가 어떤 펑셔널 걸 통해서 단계 넘어가면서 순차적으로 처리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기법이 우리가 스트림 아머고요. 2번은 이진화된 평문 스트림과 그 다음에 키스트림 두 개를 어떻게 한다? 평문과 키스트림을 X와 연산해요. 과거 시험에 이제 우리가 이 AND 연산한다 또는 뭐 O와 연산한다 이런 말은 일단 틀리죠. X와 연산하는 겁니다. X와 연산하게 되면 우리가 홀짝을 얘기하죠. 1 더하기 1은 뭐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X와 즉 1과 1을 X하게 되면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1과 X와 0을 하게 되면 1이 산출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X와라고 얘기를 하죠. 스트림 아머는 이것을 사용하고요. 자, 3번을 보게 되면 스트림 아머 알고리즘은 RC5가 널리 사용된다. RC5는 블럭 아머예요.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RC4는 이제 스트림 아머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RC4가 스트림 아머하고 이 RC1은 WEP라든지 그 다음에 T킷 같은 데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 RC4죠. 이는 WEP나 무선암의 T킷 여기에 일단 이용이 됩니다. 이쪽에 이용이 돼서 하는 것이 우리가 RC4 스트림 아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RC5라는 걸 일단 골라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현이 용이하고 속도가 빠르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구현이 용이하다는 것은 엑소연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속도가 이 블러감에 비해서 일단 빠르다. 두 개의 그 장단점을 보게 되면 스트림아머는 구현이 용이하고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주로 하드웨어 쪽에 많이 사용되죠. 자, 다음 3번을 보시면 데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그런 겁니다. 자, 1977년에 미국 표준 블러감이에요. 70년대에 표준 알고리즘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90년대 후반까지 계속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리플 데스까지 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AES로 이 대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데스가 갖는 특징은 이 64비트의 그 평문 블럭, 그 다음에 이 블럭을 64비트 암호문으로 일단 암호한다. 즉 블럭의 크기가 얼마? 64비트입니다. 자, 그에 반해 우리가 이제 꼭 챙겨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 우리가 이제 데스의 즉 블럭 암호 같은 경우는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블럭의 크기나 그다음에 라운드 수. 여기 지금 보면 4번이 틀렸죠? 10라운드가 아니라 16번, 16번의 그 라운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 키의 길이죠. 데스의 키 길이는 얼마다? 56비트입니다. 원래는 64비트인 것이 64비트가 원래는 여기 있었던 거죠. 이것이 페러티가 드랍이 됩니다. 페러티가 드랍돼서 결국에는 8비트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56비트가 키가 일단 길이가 돼요. 그래서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타일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 SPA 구조와 페이스타일 구조 있는데 데스는 페이스타일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다음은 4번을 보시면 악성 코드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있다고 물어봤는데, 자, 뭐 간단한 문제예요. 이 사용자의 어떤 문서나 이 사진 등을 다 암호화시킵니다. 핵심 키워드는 중요 부분을 다 암호화시켜요. 어느 조직에서 이 문서,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같은 거, 이랬을 때 그 중요한 부분을 다 암호화시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안에 일정 금액을 일단 지불하면 암호를 풀어주는 방식으로서 뭐른다? 금전을 요구하는 거죠. 금전. 그래서 중요하게 암호화했기 때문에 회사 측면에서는 이것은 꼭 필요하면 뭐 금전을 주든지 아니면 뭐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죠. 이것이 뭐다? 랜섬웨어를 얘기하는 거죠. 랜섬웨어. 자, 인질이라고 합니다. 랜섬웨어.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나 특정 프로그램한테 취약점을 악용한다? 취약점 우리가 보통 뭐냐면 취약점 공격에 익스플로이트 얘기를 하죠. 익스플로이트. 그건 취약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다 같은 경우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드로퍼와 다운로드가 있는데, 자, 웹 파일을 내려받는 것이 우리가 다운로드예요. 그에 반해서 이 내부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파일을 일단 생성하는 공격입니다. 내부 데이터로 이것을 새로운 어떤 공격 어떤 코드를 생성하는 거 우리가 뭐라면 드로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와 드래퍼 이 두 개를 일단 쌍으로 비교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드로퍼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랜섬웨어, 그 다음에 익스플로이트, 그 다음에 드로퍼죠. 자, 다음은요. 이 iOS 27001 2013년도 버전이 과거에 여러 번 시험이 좀 나왔었는데 이 통제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통제 분야. 뭐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죠. 정보 정책이라든지 정보 조직, 그다음에 인적 자원관리나 그다음에 자산 관리. 기타 뭐 접근 통제라든지 암호화 이런 것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물리적 환경적 보안, 그다음에 운영 보안이나 통신 보안,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자 관계와 관련된 공급자 관계. 그다음에 정보 보안 사고 관리가 있어요. 이 사고 관리는요. 이 보안 사고에 대한 어떤 대응 절차를 명시해 있습니다.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절차. 이것이 우리가 정보 보안 사고 관리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정보보호 측면의 어떤 연속성 관리, 즉 BCP, DRP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준거성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일단 통제 분야에 들어가는데, 이 소프트웨어 이 품질 보조, 이것은 뭐 전혀 이 정보 보안 영역 통제상은 일단 거리가 멉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자, 이 문제를 약간 조금 이제 응용을 좀 한 문제예요. 질문의 의도를 일단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암호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복호 알고리즘을 각각 다른 키를 사용한다. 암호할 때, 복호할 때 다른 키를 사용한다. 즉, 이 부분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 공개키로 암호하고 그 다음에 이 개인키로 복호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공개키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암호할 때는 우리가 공개키, 그 다음에 복호할 때는 개인키를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기법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ECG죠. ECG. 그래서 이제 ECG.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시드가 이제 대칭기냐, 그 다음에 공개키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여기 시드, AS, 그 다음에 IDA,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다? 대칭기, 불러가면 스트리머예요. 대칭기, 불러가면죠. 아까 RC4는 이 스트리머만 있는데 이 시드나 AS, 그 다음에 IDA는 불러가면입니다. 특히 여기 시드는 국산이에요. 국내에서 개발된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은 도스 공격과 유형이 아닌 것은 우리 뭐 교재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지 일단 보시게 되면 대다수 맞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 공격 우리가 1권에 있죠. 레이스 컨디션 보면 각종 시스템 공격, 우리가 이제 버퍼 오버플로 공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포메스트리, 그 다음에 레이스 컨디션 공격이 나오는데 이 레이스 컨디션 공격은 자, 일종의 어떤 바꿔치기라고 합니다. 바꿔치기 공격이에요. 이 바꿔치기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뭐가 사용되냐면 이 심벌 링크, 하드 링크 아니라 심벌 링크, 그 다음에 임시 바이를 바꿔치는 거야. 그런 특징이 갖는 게 우리가 뭐냐면 레이스 컨디션 공격입니다. 레이스 컨디션 공격은 시스템의 어떤 이 코드상의 어떤 취약점 이런 걸 일단 이용하는 거죠. 자, 그에 반해 티어드랍은 우리가 중첩시킨다고 합니다. 오버랩 시켜갖고 일단 나중에 이것을 이제 다시 조립한다든지 이런 걸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가 티어드랍이죠. 자, 그러면 싱플러딕은 3 핸드쉐이크의 어떤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3 핸드쉐이크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에 연결 설정할 때는 우리가 3 핸드쉐이크를 해요. 근데 이분을 하프 오픈, 즉 절반만 열고서 뭔가 대개나 이런 어떤 약점을 가는 것이 우리가 랜드 어택, 싱플러등이죠. 랜드 어택은 여러 번 나와요. IP나 포트를 일단 동일하게 해서 보는 것이 랜드 어택이죠. 자, 다음은 방화벽의 구축 형태입니다. 배치가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보면 이 베이스 호스트 그리고 스크린 라우터 두 가지를 혼합했습니다. 두 개 결합했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죠. 그다음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죠.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스크린 라우터를 둡니다. 그리고 스크린 라우터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는 뭐 베이스 호스트를, 즉 구조가 어떻게 있나? 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라우터를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되면 베이스던 호스트를 둬요. 베이스던 호스트. 그 다음에 내부를 이렇게 둡니다. 외부와 내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린 라우터가 먼저 1차 방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호스트가 2차 방을 해요. 그래서 2단계의 방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2단계 방을 한 것이 우리가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베이스 호스트. 우리가 스크린 라우터는 어떤 라우터를 통해서 하는 것인 반면에 이 베이스 호스트는 전용 우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방어하는 것이 베이스 호스트죠. 자, 그러면 듀얼홈드 게이트는 랜 카드를 2개 장착합니다. 랜 카드를 일단 2개 장착을 하는데 이 랜 카드가 내부용, 외부용이죠. 내부용, 외부용이 이 랜 카드 2개를 랜카드 2개를 사용을 하시 우리가 듀얼홈드 게이트이죠. 그에 반해서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DMZ를 구성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DMZ를 구성하는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에는 우리가 스크린 라우터를 2개 사용하죠. 내부용 스크린 라우터, 그 다음에 외부용 스크린 라우터를 사용하고 중간에 이제 어떤 DMZ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스크린 서브넷 게이트이죠.
자, 그래서 뭐 간단히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9번을 보시면 해시 함수를 이용해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 맥을 구해낸다. 자, 그래서 그 답은 바로 나왔어요. 해시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시 맥이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SH256을 일단 사용할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함수를 다양한 함수를 사용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다양한 해시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시맥 MD5를 쓰면 이렇게 표기하고, 그 다음에 SH1을 하면 해시맥의 해시 함수를 일단 SH1을 쓴다는 거죠. 즉, 이 해시 함수가 부품식으로 사용된다는 거. 뭔가 취약하면 다른 걸 일단 대체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전혀 엉뚱한 거예요. 물론, 맥의 종류는 네스티드 맥, 그 다음에 해시 맥, 기타 이제 CBC 맥, C맥이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보기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블록체인, RSA, 공기계 암호죠. 아리아는 국산 이 블록암호입니다. 약간은 문제가 좀 성의 없이 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이번에 10번 문제는 약간 조금 생각하게 조금 문제는 낸 것 같아요. 자, 스미싱이에요. 우리가 피싱, 팜의 스미싱인데 이 스미싱은 우리가 이제 SMS 문자 메시지를 일단 이용하죠. 그 다음에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격자는 주로 웹을 앱을 이용해서 일단 공격한다. 자, 최근에 공격 행태는 이 문자 메시지 링크를 앱을 통해서 다량을 일단 보내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싱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를 개인정보를 빼내는 건 사기 수법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공격자는 사용자가 제대로 된 URL을 일단 입력했습니다. 입력하여도 원래 사이트와 유사한 위장 사이트를 일단 접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눈치를 채지 못해요. 이런 공격 기법이보다 얘는 파밍이죠. 파밍. 그래서 얘는 이 피싱, 파밍, 스미싱 중에 이 파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미싱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약간은 조금 이제 함정을 조금 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디지털 포렌식의 어떤 증거에 관련된 그런 절차를 명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디지털 포렌식의 획득한 법적인 효력 가축에서 이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뭐냐? 자, 첫 번째 정당성의 원칙, 정당성, 즉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당성의 원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재현의 원칙은 우리가 동일 조건에서 동일 결과가 도출됩니다. 동일 조건에서 동일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엉뚱하게 딱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똑같은 증거가 동일 환경에서는 동일 조건에서는 동일 결과가 일단 도출돼야 된다. 그다음에 무결성 원칙은 무결성이에요. 위조 변조가 있으면 안 되죠. 위조 변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이런 거 우리가 무결성 원칙인데 기밀성 원칙은 없어요.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계 보관성 원칙이나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기밀성 이런 것을 일단 이 디지털 포렌식 같은 기본 원칙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자, 다음 12번을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이 개인정보 관련돼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 자,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3년이고 이 3년이 연임이 가능해요. 연달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6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가명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 가명 처리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죠. 이 가명 처리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개인정보 일부를 일단 삭제하거나 전부 다 삭제는 전부 다 삭제하면 그 내용이 없어지겠죠. 개인정보를 일부를 삭제하거나 또는 우리가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합니다. 일부 또는 전체를 전체를
대체시키는 건 다른 거로 이런 거 우리가 가명 처리라고 그래요. 이런 거 할 수 있게 일단 이번에 그 개인정보가 일단 전부 다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요. 얘는 대통령 임명 및 위촉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상권 분립에 의해서 뭐 국회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 대통령이 그 등등 여러 사람을 딱 그 추천은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종적인 임명은 누가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 및 위촉을 하는 거. 당신이 이것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지문도 일단 조금 약간 아리까리하게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함정을 판 문제예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파일을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일단 처리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2조에 나와요. 용어의 정의인데 이것이 2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 이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꼼꼼히 읽어봐셔야 될 그런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괄호 지금 3년 이런 거 안개라고 3 가로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통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키워드를 딱 제가 좀 감춰놓고서 주의 있게 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조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13번을 보시면 도스나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대응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거는 가용성에 대한 위협이에요. 어느 시스템에 뭐 대량으로 뭔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 도스나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을 딱 가정했을 때는 이 방화벽 또는 IDS죠. 방화벽 IDS 설치 운영하게 되면 방화하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왔는지 일단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그다음에 패치 뭐 도덕적인 얘기 이런 것은 패치하면 아무래도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을 일단 개선했다고 했을 때는 한 것과 안 한 것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에 비해 아마는요. 아마는 이 도스나 디도스 공격보다는 얘는 기밀성에 대한 위협이 기밀성에 대한 어떤 위협의 대응책입니다. 그래서 이 3번 일단 조금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안전한 네트워크 설계, 네트워크를 일단 설계를 잘 하게 되면 아무래도 패치라든지 안전하게 설계하게 되면 이것이 초과를 일단 방어가 가능합니다. 뭐 기타 추가 대책으로 같은 경우는 라우터를 통해서 자, 추가 대책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라우터를 이용해서 ACL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그리스 이런 필터링도 가능해. 자,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입니다.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걸 딱 체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그리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거 우리 인그리스라고 하죠. 이그리스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이럴 때 필터링 해주면 조금 아무래도 낫겠죠. 그 다음에 부하 분산 기능 노드 밸런스 이 부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일단 부하 분산을 시킨다. 그 다음에는 이 서비스별 대역폭을 제한한다. 서비스별 대역폭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별로 이런 것을 일단 선택적으로 일단 대역폭을 제한하는 이런 것이 어쩌면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문제를 약간은 좀 어렵게 낸 것 같아요. 약간은 어렵게 냈고, 그 다음에 특정 단어를 일단 좀 살짝 바꿔놨는데, 틀린 거 고르는 문제예요. CEC는 우리나라도 여기 따르죠. 커먼 크리에이터를 따르겠는데, 이 국제적으로 평가하기를 일단 상호 인정을 합니다. 상호 인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A 국가에서 어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 또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CC라는 게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TC색이나 IT색, TC색은 말씀하신 내용을 웹에서 검색해 드릴 수 있어요. 아래. 자, TC색은 미국이고, 그다음 IT색은 유럽 쪽이죠. 그다음 우리나라는 뭐 K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것이 나라마다 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수출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CC를 2006년도에 일단 폐지하고 CC를 일단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상호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 CC가 사용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CCRA 얘는 어찌 보면 상호 인정 협정이에요.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합니다. 어레인지먼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뭐다? 이 CC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CCRA도 뭐 전부 다 CC 이런 이 국제적으로 일단 평가에 걸려 상호 인정한다. 상호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맞았고 2번을 보면 이 CC는 보안 기능 수준에 따라서 평가 등급 이 평가 등급이라서 2의 1에서부터 2의 7까지 있죠. 7을 딱 가장 완벽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것이 2의 1입니다. 그래서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7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과연 이 등급은 뭐를 기준했냐? 기능 수준이냐 아니면 보증 수준이냐? 이거는 보증 수준 얘기입니다. 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증을 하느냐?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능이 아니라 보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수준을 일단 보증한다. 뭐 구체적 숫자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어떤 요구사항을 일단 각각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단어, 특정 단어가 이제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경 써서 문제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안 목표, 시크릿 타겟입니다. 이 명세서는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그 다음에 기능 명세 등을 딱 서술해서 이 문서인데 이걸 토대로 어찌 보면 이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자, 이것이 SD예요. 그에 반해서 보호 파일, PP죠. 보안 문제를 해결해서 작성한 어떤 제품군별로 이 제품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VPN이나 방화벽 이런 거 등등입니다. 그리고 구현의 독립적이다. 그에 반해서 SD는 뭐다? 구현의 종속적이죠.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현의 독립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일단 서술한 문서다. 어쩌면 고객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일단 모아하는 것이 우리가 PP입니다. 이걸 토대로 SD가 일단 개발되는 거죠. 이 두 개도 일단 여러 번 지문에 나왔어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도 이런 것이 이제 비슷한 CC에서는 여러 번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또 조금 약간 응용을 한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5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생체 인증입니다. 이거는 생체 인증은 보통 타입 3를 얘기하죠. 존재 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체 인증은 본인의 어떤 신체적 특성, 불변의 신체적 특성, 사람마다 우리가 어쩌면 지문이나 홍채나 그다음에 망막 이런 것 등등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이런 것을 딱 특징을 딱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타입 3의 생체 인증이죠. 얼굴은 움직여야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행동적이 아니라 얘는 생체적 특징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죠. 그래서 얘는 그에 반해 뭐 움직인다는 건 뭐 서명이나 이런 거가 이제 대표로 행동적 특성이에요. 자, 서명은 대표로 이제 행동적 특징이죠.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적 특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정 허용료 이걸 우리가 FAR이라고 얘기하죠.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증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인증한 값이다. 즉 인증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공격자입니다. 공격자를 인증했다. 공격자를 얻다. 패스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은 보안 측면에서 상당히 위협한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FRR도 있어요. FRR. False Rejection Rate죠. 얘는 False Rejection Rate입니다. False Rejection Rate. 그래서 잘못 거절했다는 거. 즉, 들어와야 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 즉, 사장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FRR이죠. 자, 이래서 두 가지 오류가 있는 것은 타입 3의 어떤 생체 인증에 관련된 오류입니다. 이런 FAR이나 FRR은 타입 1, 2에는 없어요.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타입 3에만 있는 거죠. 자, 다음 16번 문제 보면 망법 45조 3. 그래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이 최고 책임자 업무는 아닌 것은 뭐냐?
이 최고 책임자는요, 총괄 책임을 해요. 모의고사 여러 번 풀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정보부의 어떤 사전 보안성 검토,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 평가 개선, 본인이 직접 하진 않더라도 하도록 일단 그 리드를 계속 해줘야 되죠. 이런 거 우리가 총괄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취약점 분석 평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통 뭐 1년 단위로 반드시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 정보의 어떤 암호의 제도, 그 다음에 보안성의 어떤 적합성, 이런 걸 일단 다 검토하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네 번째는 정보통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요. 뭔가 이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실무적인 느낌이 팍팍 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최고 책임자의 그런 업무라고 일단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보호 조치. 이거는 직접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의 업무예요. 직접 정보통신 시설 이 사업자의 업무입니다. 직접 정보통신 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개를 일단 모아놨다는 거죠. 이런 정보통신 시설을 모아갖고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직접 정보통신 사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 안정적으로 운영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줘야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은 일단 전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일단 45조 3은 일단 모의고사나 이런 데 이제 많이 풀어봤는데 그것이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시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이 관리적 인증입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 ISMS-P가 되는 거죠. 이 인증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시사항이 있는데, 인증기관의 지정은,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우리가 뭐냐, 어느 기업이 우리가 ISMS-P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증기관, 당신이 뭔가 인증을 기관에 해라. 이런 지정에 관련된 문제야. 이것은 기간은, 유효기간은 일단 이것도 3년입니다. 3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기업에서 ISMS-P 인증을 받는 것도 유효기간은 3년이야. 그리고 사후 심사는요, 인증 후 매년 해요. 매년 사후 관리를 일단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사후 심사입니다. 이것이 맞았어요. 자, 그리고 인증 심사 기준은 이전에 이제 취급 시험이나 이런 데서 개수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이 개수가 102개죠. 102개. 그래서 이것까지는 일단 좀 챙겨 주셔야 돼요. 3번도 틀렸고. 일단 인증 심사원은 3개 등급으로 됐어요. 3개 등급. 그래서 3개 등급은 이 심사원 보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 보게 되면 뭐 주사 보냐, 뭐 주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는 걸 보조해 준다는 거. 심사원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심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임 심사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조금 더 높다는 거. 선임 심사원, 그 다음에 심사원, 그 다음에 심사원보 이런 3등급을 일단 구분됩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PGP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RSA를 이용해서 메시지 다이스를 다 설명한다. 즉, RSA가 전자 서명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시적기는 여러 번 사용된다. 세시적기는 여러 번이 아니에요. 한 번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답은 2번이네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는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세시적기를 복구한다. 즉, 하이브리드 개념이 여기는. 하이브리드인데 기밀성의 변화가 하이브리드인데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기라는 것은 뭐다? 어찌 보면 수신자의 개인키예요. 이걸 통해서 뭐를 한다? 복구를 하는 거죠. 그럼 역으로 할 때 암호는 뭐다?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열어보는 것은 수신자 개인키로 열어보는 거죠. 다음에 세션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 복구한다. 이 세션키가 결국에는 이 부분은 대치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하이브리드예요. 이런 것이 하이브리드 개념인데 대치키로 암 복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키를 대치키로 전달할 때는 어떤 거? 이 비대치키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세션키는 한 번만 사용되는 거죠.
자,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시면 이 블록암호 운영 모드에 총 5가지 있는데 ECB, CBC, 그 다음에 CFB, 그다음 OFB, 그 다음에 CTI 이런 게 있죠. 총 5가지 있는데 이 단순한 모드 여기에 어떤 힌트를 주는 거죠. 가장 단순합니다. 가장 간단한 모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문에 한 번에 하나의 평문 블록을 일단 처리한다. 평문이 한 번에 하나의 평문 블록. 약간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평문 블록은 동일한 키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주어진 하나의 키에 대해서 평문의 모든 블록에 대해서 유일한 암호는 일단 존재한다. 즉, 만약에 이제 평문 블록이 다르다. 그러면 따로 그 각각의 어떤 암호 블록이 이제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그에 반해서 이 부분은 22모드를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은 1번, 4번인데 22모드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 평문 블록이나 블록에서 비슷한 것이 조금 반복된다. 비슷한 것이 반복되게 되면 이 부분은 트래픽 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트래픽 분석이 가능해요. 왜냐면 키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이 동일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값에서 어떤 암호음이 나오겠죠. 근데 매번 전혀 다른 게 했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떤다? 다른 게 나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트래픽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약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난수 발생기 이런 등등에서만 일단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22모드예요. 각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22모드죠. 일단 CBC, 그 다음에 CFB, CTI 모드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약간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TI 고르신 분도 일부는 있을 것 같고, 근데 단순한 보다 있을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BCP 이제 비즈니스 컨테이너 플랜인데 이게 옳지 않은 것은 자, BCP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거죠. 비즈니스 컨티뉴티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지속성 계획을 냅니다. 비즈니스죠. 업무의 지속성의 어떤 계획이고, 그다음 BCP는 비상시 프로세서 운영 재개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정한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바로 어떤 운영 재개하는 게 우리가 BCP죠. 이 BCP 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임팩트 어널리시스가 있어요. 비즈니스 임팩트 어널리시스 비즈니스의 어떤 충격 이런 것 등등을 일단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필요성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거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나중에 복구할 때는 중요한 거 먼저 이제 복구를 해야 되겠죠. 동시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BIA 단계입니다. BCP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죠. 자, 그에 반해 DRP는요, Disaster Recovery Plan인데 얘는 이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복구입니다.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복구 계획이요. 이거에 대한 복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시스템이 어찌 보면 이 비즈니스를 어떤 복구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단 별도로 다뤘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대 허용 시간, 허용 중단 시간. 보통 우리가 이제 수작업으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맥시멈 톨러블 다운타임인데 이런 걸 산정하는 것은 언제 하냐면 BIA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일단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약간 조금 내용이 좀 엉뚱한 게 좀 들어간 거죠. 그래서 BCP와 DRP, 그 다음에 MTD 이런 용어만 딱 알고 계시면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20문제를 일단 정리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보게 되면 총평을 보면 이 2021년도 지방직 시험이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국가직 국어 2021년입니다. 그에 반해 이 지방직 국업 시험이 이때보다 이 부분이 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지방직 시험이 그에 비해서 이제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대다수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90점 이상은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0점, 95, 이제 100점까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은. 물론 지안에도 출신, 이제 제가 가르친 수험생들의 어떤 입장에서 충분히 이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2021년도 지금 이거는 2021년도 동일 국가직과 지방직을 다 비교했을 때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021년, 2020년과 그 다음에 2021년 했을 때 보면 전년도 문제가 훨씬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좀 약간 난이도가 더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그 지방지 시험이 전년도에 비교하고 그다음에 국가직에 비교했을 때는 지금 보면 조금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다 90점, 100점 이렇게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부 문제는 좀 함정 같은 것도 좀 판 게 좀 있어요. 이런 거 16번 같은 경우 모의고사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다고 했는데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문제가 특정 단 하나만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단 좀 함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몇 문제 정도가 이제 그런 어떤 함정에 파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제 어떤 기본에 충실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점수가 이제 제가 컴퓨터 일반까지는 다 모르겠지만은 정보 보름만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일단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한번 냉철하게 본인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설을 통해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험을 한번 추가를 계속 하셔갖고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그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